못 들어오게 하고 축사 소독도 거의 매일 실시해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게. 설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터진 구제역 소식에 축산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사업성 검토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인 만큼 있는 지 하루 만인데 방역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올겨울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에서 하루 만에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장에서 11km 떨어진 한우 농장인데 저도 이제 젖소를 키우다 보니까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정밀 이런 게 생각이 검사한 나는데 결과 아직 약 구제역으로 최종 부지런해지고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에서는 해당 구제역 농장의 이야기는 안 출입을 들어봤지만 하여튼 차단하고 죽으면 바로 사육 중인 먹어버려요. 한우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젖소 95마리는 이미 살처분을 마쳤고 구제역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감염 항체가 검출된 인근 농가 5곳에서도 추가 살처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통 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안성시와 인접한 충청 남북도도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구제역 발생 하루 만에 두 번째 구제역이 확인되자 농식품부는 오늘 가축 방역심의회를 다시 열어 위기 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우리 미라클 감염되지 잘 커야 않고 되는데. 섭씨 76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모두 사멸되는 등 우유나 육류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곽상민 씨가 검거 당시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곽 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여 사비문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천안역 부근에서 택시를 잡는 손님이 곽 씨 같다는 다른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곽 씨가 탄 택시를 특정해 추적한 겁니다.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순찰차 2대로 앞뒤를 가로막아 세웠고 택시 기사는 황급히 탈출했습니다. 그 직후 곽 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기계에서 용의자가 일단은 문을 잠그고 검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거기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렇게 흉기로 자해한 거예요. 곽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끝내 숨졌습니다. 몇 초 안 되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도 불가항력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주변 진술을 확보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사건 발생 이틀째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사건은 용의자 자해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 주인공은 책 많이 바로 경기도 봐야 돼요. 성남시입니다. 책. 성남시는 만 19세 주민이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면 2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성남시 많이 책 빌리세요. 19세. 시의회에서 여당 의원만 참석한 표결에서 통과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9세 청소년에게 그래서 그렇구나. 19세. 그러면 안 됩니다. 주면서 지지를 얻고자 한다며 지지 얻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요. 성남시는 올해 이 사업에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상품권까지 주면서 투자를 권장해 하는 게 그만큼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책은 안 얘기죠. 읽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서울대가 영어 4등급이 합격했군요. 또 주요 신문사에 청산가리가 담긴 협박 편지가 도착해서 독극물 공포가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 제약회사에 배달된 협박물에는 약에 청산가리를 넣어 유통시키겠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3,500만 엔, 우리 돈 약 3억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 사형이 집행된 옴진리교 교주가 발신자로 적혀있는 이 편지에는 진짜 청산가리 가루도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과 옴진리교 세력을 가장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도쿄 번화가에서 옴진리교 사형에 보복하겠다며 자동차로 행인들을 들이받는 무차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또 한 번 옴진리교 공포가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3년 오늘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2013년 우주 발사체 기억나요. 나로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고흥에서 발사 330초 현재 고도 278km, 거리 830km, 2단 시스템 정상입니다. 9분 뒤 나로호에 실려있던 과학기술 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궤도에 안착해 위성 사진을 보내오자 긴장감이 감돌던 통제소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자력으로 로켓을 쏘아올린 나라, 이른바 스페이스 클럽에 대한민국이 11번째로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로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우주시대의 일입니다. 막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교지 우주 떠날 강국으로 때라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안 않았습니다. 했었죠 그때. 2009년 8월부터 2번의 발사 실패와 10번의 실패했어요. 연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려 13번의 시도 끝에 극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 나로호 성공했죠.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달 탐사는 남의 나라 얘기였지만 내년에는 우리도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지지하는 미국이 자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 정보 레벨을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인에 대한 임의 체포 위험과 범죄, 시민 불안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설이 덮친 미국 중북부 지역이 최저 기온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매서운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주째 눈이 내린 시카고에는 현지 시각 28일 항공기 1000여 대의 운항이 취소됐지만 또다시 눈 소식이 예보됐고요. 오데오 주변인 미시간과 일리노이, 위스콘신주 일대는 북극 주변을 강하게 회전하는 소용돌이 바람이 내려오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국인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이 모습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죠. 지난해 6월 우리나라의 123층 건물 롯데월드 타워를 무단으로 등반해 체포됐던 프랑스의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 씨가 이번엔 필리핀 마닐라의 깜짝 등장해 217m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 올랐는데요.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답게 그는 이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등 전 세계 150여 개 고층 건물을 모두 정복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남서부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루드나 구리광산에서 현지 시각 29일 지진이 일어나 최소 9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지하 770m 갱도에서 32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광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루드나 광산에서는 지진에 따른 사고로 광부 8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곳곳에 주말 새벽마다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학원문도 열지 않은 그 시간에 매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줄을 서는 건지 고하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5시 반.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서울대가 뭔지, 인류 자리 맡는 게 뭔지, 인류대가 뭔지, 아이고 참 아직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알고 보니 스타 강사의 주말 저녁 수업 자리를 맡기 위한 줄. 학원이 문을 열면 그때 그냥 자리가 예약을 한 거고 그때 돌아가서 다시 밥 먹든가. 수강생이 250명 정도로 많다 보니 뒷자리를 피하기 위해 매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화면도 잘 안 보이니까 TV 화면이 중간에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이나 좀 큰 걸 비슷한 해주지 시간 또 다른 차라리. 학원. 국적이는 외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건물 로비와 계단, 학원 사무실 앞까지 이곳에도 원하는 자리에 이름을 써넣기 위한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런 걸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안쪽에서 텔레비전도 좀 설치하고 저렇게 안 하도록 비밀 수업이 해줘야지. 여러 개면 온 가족이 나섰는데 저는 국어도 들어서 엄마가 지금 국어 부모가 저게 무슨 고생이야 엄마가 아빠가.
그러지 않아도 인류대 가면 되는데 공부하면 중간에 되는데 저랑 그대로 필리핀은 아예 학교 안 고삼 가는 애들이 올라가는 너무 동생을 많아서 위해 나온 오빠는 가라고 하고 있으면 막상 이게 줄을 뭐예요? 서보고는 혀를 내두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고3 돼가지고 이제 자리 맡으러 처음 와봤는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2, 3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즐기는 것 같아요. 돈을 이러면 안 받고 돼요. 대신 줄을 서주는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말도 안 돼요. 대치동은 2시간에 4만 원이에요. 지금 8명이 다 잡혀 있는데. 평일 낮에도 대치동 학원가의 자리맡기 전쟁은 계속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학원 나라에서 건물 뭔가. 계단에 가방들이 아이고, 아이고.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와서 가방을 놓았는지 이름과 다니는 학교, 순번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줄을 서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지역에서 방학 특강을 들으러 온 원정 수강생들은 단기로 월세방을 얻어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 인류대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동생도 대치동으로 이사 가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좌석을 예약받는 지금 학원도 뭐 하는 거예요, 있지만 저런. 예약 시작 1분 만에 낚시 의자에 모든 자리는 앉아가지고. 다 나갑니다. 자기가 등록받은 시력이랑 되지만 인터넷 예약하면 PC방가도 예약할걸요? 집의 속도로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이지. 학원 측은 선착순 자리 배정은 수강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학생들하고 심리적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본 큰 일주가 차이 아쉬운 없는데 수업 내가 중에 봐도 매일 줄 차라리 서는 데에만 공부나 몇 하지. 시간씩을 쓰고 있습니다. 투데이 저 시간에 현장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될까요? 앉아서 차 보고 민주노총의 도서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녀야지.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돈도 안 드는 한국노총까지 도서관.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선언 발언들입니다. 한국당은 자랑스러운 자유우파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 정당에 맞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어서 그간 한국당 지도부가 거리를 뒀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금 여기 이르도록 헌신하고 봉사하신 귀한 분들. 당 관계자는 극우를 포함한 대다수 보수층을 끌어안고 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30일 출마 선언할 예정인 홍준표 전 대표는 도로 탄핵당,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무성 의원은 권력에 따라 끊임없이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줄서기가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 안팎으로 불거진 자격 논란에도 출마를 강행한 겁니다.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열고 당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등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꽤 센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센 발언인데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은 JTBC는 무조건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을 점령했다. 맞아요. 이런 말들. 그리고 맞는 건데.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를 장악했다. 맞습니다. 이건 80년대 어떻게 보기에 주체사상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어떤 그 반공 이데올로기나 냉전 의식을 가지고 뭔가 잘못된 정권을 보유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이번엔 경향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노총 기사를 일면에 실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립 자초한 민주노총, 리더십도 대안도 없었다. 이렇게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좀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했다. 어제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참여와 불참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불참을 유지하는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불참을 유지하는 셈이 됐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은 불참 결론이 난 거다. 저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신문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자, 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죠. 어제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인물의 사진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대통령 경제 이제는 전보좌관이 됐습니다. 5060 그리고 청년 발언 무리 하루 만에 청와대 김현철 보좌관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고 이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패러디 발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내가 가라. 그렇지. 청와대가 굉장히 어디 아세안나 필리핀 선교사인데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일명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말도 안 패러디에서 됩니다.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일치까지는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고 박사님? 영입을 해놓고 예.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논란을 벌인 비대위가 이 사태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의 요청을 받고 입당을 했는데 뒤늦게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논란을 벌이는 이 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면서 출마 강행을 한 황교안 전 총리가 더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100% 김병진 비대위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안 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 전대를 둘러싼 그 한국당 내의 역학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 반황교안으로. 뭐 이것은 뭐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당대회에 대표 출마를 할 모든 후보들이 다 황교안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뭐 그건 앞서가는 주자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어느 선거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이 왜 나와? 박원순이는 왜 나와? 이렇게 황교안 대 반황교안 그대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황교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 구도는 황교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당대 컨벤션 이펙트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민주당발 뉴스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운동권 철학이 정말 색깔론 실제로 뭐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 한국당도 뭐 다른 뉴스가 그렇게 크게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한 이 뉴스가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황교안 신드롬의 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떠오르는 만큼 견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어제 SNS로 출마 뜻을 밝혔는데요. 교수님,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죄송하지만 오세훈, 황교안 두 후보가 나온 상황에서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저력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죄송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그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것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홍준표. 아직까지 당에 확실히 샤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를 들면 약점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출마 선언문을 보더라도 놀랬던 게 저는 자성의 출마 선언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악정이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년 8개월밖에 안 됐고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 2년 동안 총리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2년 살려보려고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렇죠. 많은 신문에 정말 냈고 자기 반성을 그랬었던데 무조건 그냥 했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저는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김진태 의원님이 안 되셨는데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OECD에서 나온 포용적 경제를 그 뒤따라서 나온 정책입니다. 어쨌든 이기자고 그때 해드렸었는데 졌잖아요. 져서 이 나라 이 정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트럭자 100만 시대가 돌입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계속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을 호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교정하지 않고 가시게 되면 전당대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거고 국민들도 예를 들면 당장 전당대 이후까지 꿈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기 스스로 좀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2월 27일 날 있을 전당대회까지는 뭐 선두권이시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아마 다른 후보들의 뭐 선곡 같은 검증 뭐 절차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는 거부하면서도 국회가 노동 현안을 처리하면 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민노총은 이틀 전 대의원회의에서 10시간가량 경론을 벌인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경사로 인한 자본과 정권이 새로운 끝에 불과합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 핵심 협약 비준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여당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 이 두 개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대화는 거부하면서도 국회가 노동 현안을 처리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이틀